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벌써 이제 토양학 마지막 강의네요. 네, 정말 감회가 새롭고 다음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강의, 마지막 강의도 잘 들어주세요. 자, 마지막 강의는 이 토양 오염에 대한 파트입니다. 저번에 토양 침식에 대한 파트를 했었죠.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토양 오염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토양 오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시간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제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양이 한번 오염되면은 토양이 한번 오염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생기고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준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식물이 자라게 되면은 이 토양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오염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식물 생산에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 이 오염이 되는 것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말 그대로 이 오염원이 어디서 왔는지 한 군데로 특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온지 특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장소, 폐기물 매립지, 대단위 가축 사육장, 산업지역, 건설지역, 광산, 송유관,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이런 걸 전오염원이라고 하고 우리 비점오염원 있습니다. 우리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토목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때 뭘 설치하죠? 그때 뭐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거 받고 나서 우리가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를 하거든요. 비점오염 시설. 네. 비점오염 시설에서는 뭐를 걸러주게 되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중금속이나 이 산성비 대부분 이 산성비를 많이 걸러주긴 하는데 산성비나 중금속 이런 걸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은 이 농약 및 화학 비료 장기간 연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어디라고 이 오염원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고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휴폐강산이나 내 광미나 폐석으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 이 중금속도 딱 어디라고 찍어서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중금속이 다 퍼질 대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비점오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 그쵸. 방사성 물질도 처음에는 어디선가 터졌겠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런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 자, 이 오염물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양 측정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토양 측정망을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망이랑 지역망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전국망은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말로는 이제 토양 오염도 상시 측정이라고 하고 이 지역망에서는 토양 오염 실태 조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국망 같은 경우에는 약 1000개 지점이 있고요. 1000개 지점이 있고 전국의 토양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조사 지점도 고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조사 항목은 약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금속 8종에 일반 14종 그리고 이 pH까지. 자, 이 지역망은 약 2000개 지점이 있고요. 지역에서의 오염 진행 상황을 파악해주고 조사 지점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이 전국망에서는 이제 토양 지점이 고정된다고 했었죠. 주관은 시, 군구, 보건환경연구원, 그걸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하고요. 이 전국망에서는 환경부라고 했었죠. 어쨌든 이 지역망의 조사 항목은 토양 오염 가능성 높은 물질, 이 pH 등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토양 오염원의 종류에는 뭐가 됐을까요?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토양 오염원의 종류에는 자, 대표적으로 질소랑 인이 있습니다. 질소랑 인이 있는데 질소랑 인 굉장히 NPK 우리 질소의 3요소 NPK 중에 이게 두 개 아니냐. 근데 토양 오염원의 종류냐. 자, 얘네들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토양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주요 오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질산태 질소의 경우 물에 의해 쉽게 용탈되어 지하수 및 지표수가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지하수,
지표수라고 하면은 부분 이 순수한 물을 말해요. 순수한 물. 딱 그냥 H2O. H2O인데 이렇게 순수한 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여기에 뭐 칼슘도 있을 거고, 뭐 마그네슘도 있을 거고, 여러 무기 영양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무기 영양분들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질산태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이 물에 같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산태질소가 토양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질소를 또 많이 이용하게 되면요, 영양생장말을 하게 됩니다. 식물이 키만 크고 이렇게 뭐 줄기만 쭉쭉 뻗고 잎만 많이 자라고 이런 영양생장말을 하고 실제로는 얘가 기반이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예, 이 영양생장말을 하게 되고 병해충에도 약해지고 즉 전체적인 저항성이 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가 막 170이고 막 180이에요. 네, 키가 막 170, 180이야. 약간 요런 느낌, 어리숙한 느낌. 네, 요런 어리숙한 느낌. 이걸 식물에서는 이 저항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질산염 농도가 높은 물을 음용하게 되면 아까 이 질산제 질소가 쌓인 그런 물을 음용하게 되면요. 유아에서는 이 메세모글로비넬증 이런 천색증이라고 하는 이런 거 유발할 수 있고 이 가축의 경우에는 고창증이라는 병과 이 비타민 결핍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인입니다. 인은 왜 토양 오염이 됐을까? 토양에 강하게 흡착 고정되기 때문에 토양에 잔류되기가 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 순수한 물을 지하수나 이제 지표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계속 결합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이 결합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인은 산성에서는 뭐 철이나 알루미늄에 강하게 흡착 고정되고 뭐 알칼리성에서는 칼슘에도 결합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를 제외하고도 나머지하고도 또 흡착되고 고정될 확률이 있는 얘가 이 인입니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에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로 다시 흘러가가지고 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하수 중에 질산염, 인산염의 유입으로 수계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너무 영양화가 많은 거예요. 너무 영양분이 많은 거. 우리 바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잖아. 바다에서도 너무 영양분이 많아져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항상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게. 그리고 질소와 인 중에서 인은 부영양화에 제한인자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제한인자라고 하는 것은 피가 많으면은 부영양화가 일어나고요. 피가 많지 않으면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피가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부영양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피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피가 많아야지만 부영양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다음 토양 중 중금속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토양에 여러 성질이 있을 거예요. 뭐 pH라든지 뭐 여기서 보는 산화환원, 전이 뭐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 pH입니다. 중금속의 용해도는 토양의 pH가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이 중금속, 무거운 비중이 큰 금속을 말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 산성 토양에서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산성 토양에서 이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대신 이 몰리브덴은 토양 반응이 산성이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이 몰리브덴은 좀 특이하게도 이 산성 조건일 때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사나 셀레늄 이런 내용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다음 EH 산화환원 전이 산화환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산화환원 전이거든요. 어쨌든 산화환원 조건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철과 망간 같은 경우에는 산화 조건에서 불용화되고요. 그리고 구리, 아연, 카드뮴, 크롬 같은 이런 녀석들은 환원 조건에서 이제 불용화가 됩니다. 불용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불용화라는 것은
유용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쓰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산화 조건에서 쓰이지 못하고 얘네들은 환원 조건에서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크롬 6가. 크롬 6 플러스는 크롬 3가보다 독성이 훨씬 강하고요. 이렇게 산화 상태일 때. 크롬은 산화 상태일 때 독성이 더 강하고 반대로 이 비소, AS가 비소거든요. 비소 같은 경우에는 이 5가랑 3가가 있는데 환원 상태인 이 3가가 독성이 더 높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비소 같은 경우에는 환원 상태일 때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해요. 크롬이랑 비소 3가, 크롬 6가 돼 있고,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에서 설명한 거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금속 하지만 중금속이 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금속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은 말 그대로 지금 무거운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뺏기기 쉬운 이 금속 원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비금속 원소.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금속 원소에서도 비중이 큰 원소들이 있어요. 비중이 4, 5 이상인 금속 원소를 보통 말하는데 이게 식물에서는 보통 어떤 원소가 이제 중금속이냐. 원칙적으로 보자면요. 이 비중 4, 5인 이상을 금속 원소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 아연, 구리, 니켈, 카드뮴, 납, 코발트 등을 우리는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중금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것도 중금속인가 하는 애들 있죠. 알루미늄, 망간, 철 이런 애들은 사실 독성을 나타낼 수는 있는데 중금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중금속이라고 이해하셔서 쓰신 건지 아니면 중금속이라고 아니라고 쓰신 건지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는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뭐 중금속이라고 했는데 문제 나왔다. 그럼 우리가 문맥을 파악해서 이거 중금속을 좀 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렇게까지를 중금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소나 규소까지 중금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딱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준금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식물에서의 중금속 원소는요. 이 아연, 구리, 니켈, 카드뮴, 납, 코발트 그리고 이 비소랑 규소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그 중금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이런 녀석들은 중금속은 사실 아니다. 중금속은 아니고 금속은 맞지만 중금속은 아니다. 여러분 잘 그걸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잘 정하셔서 만약에 저런 게 문제 나올 수는 없어요. 문제 이런 부분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분들도 다르고 정의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대로 일단 답을 적으시되 나중에 이게 답이 아니면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만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대한 분들이 있고 자 비소랑 카드뮴, 구리 이런 내용들도 한 번만 좀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중금속이 그러면 식물 생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금속은 원형질막 투과성을 저하해 이 칼륨이온 등의 이온과 다른 용질의 누출을 초래하게 됩니다. 원형질막의 투과성을 저해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금속은 이 황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의 친화력이 큽니다. 황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의 친화력이 크고요. 이 카르복실기와 같은 작용기에도 친화력이 큰 편입니다. 자, 친화력이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인 문자인 것 같지만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질막에 이 SH기가 있거든요. SH기 그리고 이 카르복실기 요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생성된 자유라디칼에 의해 막 지질을 과산화시켜 막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ATPase 다른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여 투과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원형질막에 있는 이 SH기나 이 카르복실기 요런 녀석들의 그 친화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붙어버려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SH기. 이 SH기를 가지고 있는 효소는 SH기 효소라고 하는데, 중금속의 SH기 효소에 있는 이 SH기의 친화력이 커서 효소작용이 또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런 부분이 왜 자꾸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왜 결합을 했는데 뭐 어떤 기능을 억제한다든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게 화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이 빨간색 네모가 이만큼 만났고 세모가 이만큼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얘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녀석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녀석이어야 해요. 근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SH기라고 봤어요. 이게 SH기인데 여기에 이 중금속이 하나를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어쩌어쩌 해서 이렇게는 뭐 혹시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굉장히 억제시키고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중금속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금속 스트레스 시 식물의 방어 기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금속을 받았을 때 식물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서 이 중금속을 없애는가? 첫 번째, 중금속과 작용점 사이에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기작. 이것을 나타내는데, 중금속을 세포벽에서 복합체를 형성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아예 그냥 여기서 세포벽에서 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포벽에서 합성을 해버리거나, 중금속을 특정 세포 부위로 이전시켜 필수적인 대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어떤 대사 과정에 참여하려면은 어떤 기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효소나 어떤 뭐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예를 들어서 구석진 자리를 옮겨 놓는다든지 그래서 얘가 이 기관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기관까지 못 가서 계속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작용에 못 참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금속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 과정을 방해하는 기작. 피해는 받았지만 이 피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을 끊음으로 인해서 이 중금속이 피해를 더 이상 못 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식물체에서는 중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이 파이토킬라틴을 합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화학작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즉 중금속과 결합을 해가지고 중금속이 어떤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금속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중금속에 의해 초래되어 독성을 나타내는 자유라디칼을 없애주는 항산화 요소나 이 대사물질을 만들어 방어합니다. 이 자유라디칼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말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학에서 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녀석들이 있어요. 네, 이 자유라디칼도 그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빨리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자유라디칼을 없애는 이 항산화 요소나 대사물질 만들어서 이제 방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금속이 수계로 가는 것은 중금속을 흡착한 토양 입자의 유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양 입자에 이 중금속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고 이 달라붙은 토양 입자 자체가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밑으로 향하게 돼요. 네, 밑으로 향해서 어디까지 향하냐? 지하수까지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자,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의 생물학적 처리 기술인데요. 사실 요거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토착 미생물의 활성을 증진, 유기오염물질 분해 등을 증진시키는 기술. 자, 이렇게 키워드 토착 미생물 이런 키워드 하나씩 잡아가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 벤팅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주입, 휘발성 오염물질 기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잡아가셔서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외우셔야 되시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식물 복원 방법, 식물을 통해서 복원하는 방법들인데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뿌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옮겨서 오염물질을 이제 점점 제거하는 예. 그럼 뭐 파이토 엑스트랙션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파이토 스테빌리제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재배해서 현장에서 독성 금속을 이제 불성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다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설명드릴 게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보시고 외우시면 되시고요. 대신 이거는 한번 보시고 가시죠. 이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이 식물 복원 방법들. 방금 이 부분들이 다 식물로 이제 복원한 거거든요. 식물 복원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장점은 일단 경제적입니다. 무슨 따로 약품 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나무만 심으면 되고 친환경적이고 나무 심었으니까 운전 경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죠.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체크해 가세요. 일단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오염된 토양이 양분이 부족할 경우 비료 성분을 이제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 성분을 첨가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단점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식물이 하다 보니까 식물 자체가 굉장히 느릿느릿하잖아요. 식물 자체의 물질 대사 자체도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너무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는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식물 자체가 죽어버려요. 독성 물질에 의하여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화학적으로 강하게 흡착된 화합물은 분해되기 곤란하다. 자, 이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강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이렇게 3중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 난분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보다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난분해성인 거고, 이거는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기가 또 곤란하다. 토양, 침절물, 실러지 등에 있는 고농도의 TNT나 독성 유기화합물의 분해가 이제 곤란하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좀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토양 오염물질에는요, 법적으로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이 있습니다.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자, 우려 기준이 뭐냐면은, 어떠한 토양 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 재산,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 오염의 기준. 우려가 있을 정도고요. 대책 기준은 뭐냐? 대책 기준은 이 우려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대책이 필요한 토양 오염의 기준이에요. 이제부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대책 기준이다. 즉, 이 우려 기준보다는 대책 기준이 좀 더 어떻게 돼요? 시급하고 농도가 높겠죠. 이 우려 기준 좀 더 작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볼 텐데 이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지금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지역, 2지역, 3지역을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물질의 양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1지역과 2지역과 3지역 이렇게 물질 양이 다른데 1지역, 2지역, 3지역 한번 볼게요. 1지역은 뭐 전, 닭,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등등등등 시설부지 이렇게 있고 자 2지역은 임야, 염전,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채용용지 등등 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방, 국가시설 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1지역, 2지역, 3지역을 어떻게 나누는 걸 어떻게 외우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1지역 같은 그러니까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지역이냐 사람의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냐 요거에 따라서 저는 1지역, 2지역, 3지역 제 나름대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 답, 과수원 이런데 학교 뭐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항상 이용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조금 가끔 이용한다. 뭐 이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뭐 창고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람들 가끔 이용하죠. 그쵸? 자, 그리고 이 3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고 거의 차나 뭐 철도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이용한다 하면은
뭐죠? 3지역으로 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왜냐면 외우시기가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는 방법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쭉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단 단위는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고, 제가 지금 몇 개를 적었냐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중요한 애들만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11개, 여기가 3개니까 14개 정도만, 제가 14개 정도만 가져왔고요. 자, 카드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톨루엔까지 있죠. 이 부분들. 이거 어느 정도는 외우고 가셔라.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자, 보시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뭘로 비교하시는 게 좋을까? 이 크실렌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크실렌.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1지역에서는 15mg per kg. 2지역에서도 15, 3지역에서는 45입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죠? 지금? 우려 기준이죠. 우려 기준에서 대책 기준으로 갈 때는요,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려 기준 몇이겠어요? 그러면은 45일 거고, 얘 몇이겠어요? 45일 거고, 얘 몇이죠? 135인가요? 네, 135일 거고. 자, 이거 만나 한번 볼게요. 크실렌 45, 45, 135. 그쵸? 크실렌 45, 45, 135다. 오케이? 곱하기 3만 하시면 됩니다. 대책 기준으로 가시려면. 하지만 지금 시안과 예외는 항상 있어요. 시안과 페놀은 2.5를 곱해주셔야 된다. 다른 건 다 3을 곱해주셔야 되고, 시안과 페놀은 2.5를 곱해주셔야 되고, 원래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이제 지났네요. 이게 토양환경보전법 지금 7월 22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인데, 마지막으로 추가된 애 있습니다. 다이옥신. 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봐볼게요. 몇이냐. 자, 160, 340, 1000이죠. 네, 곱하기 하면 3 해볼게요. 얘는 3000일 거고. 얘는 몇이죠, 지금? 1020인가요? 1020이고, 얘 3하면은 480이죠. 그쵸? 이거 만나볼게요. 틀렸습니다. 480이어야 되고, 1020이어야 되고, 3000, 얘는 또 맞네. 그래서 다이옥신은 어떻게 됐냐? 다이옥신은 따로 외워라. 다이옥신만 따로 암기해주세요. 다이옥신만 따로 이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을 따로 암기해 주시고, 그 이외에 시안과 페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다? 곱하기 3이다. 우려 기준에서 곱하기 3 해주면은 대책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은 뭐만 외우시면 된다? 이 우려 기준만 외우시면 된다. 이 우려 기준만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토양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의로 이제 수목 병리학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토양학까지 강의가 끝났네요. 하루에 최대한 한 강의는 찍자 라고 다짐했건만 애들 재우고 나면 몸의 긴장이 확 풀리고, 사실은 치킨에 소맥 한잔 하면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누워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루하루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나무쌤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무쌤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제 자신을 성장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선하고 따뜻한 존재예요. 나무쌤은 제가 아닙니다. 나무쌤은 제가 추구하는 가치만이 투영된 존재예요. 저 혼자서는 겁나고 자신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무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쌤이 아닌 제 자신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자신이 어느새 나무쌤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무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제 자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하루 느껴져요. 그리고 나무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는 본래 모든 것은 그것이 생겨난 목적과 본질이 있지만 인간만은 어떤 이유가 없이 만들어졌으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창조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나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본질을 선택하시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고 추구하신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는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세상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그만의 본질이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책과 냄비 받침대로 쓰이는 책, 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높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가족의 주거를 위한 집과 가족의 투자를 위한 집,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는 정치인과 당의 선택에 따라가는 정치인, 어떤 것이 본질일까요? 이게 어렵나요?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이 본질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무쌤이었습니다.